제가 이제 우리 김 대표님 유튜브를 보는 입장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직장에서 절대 뼈 빠지게 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투자에서 배운 지식인데요. 인생을 조금 확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은 사실 직장인이시잖아요. 임원이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희박하죠, 진짜. 희박하잖아요. 근데 많은 직장인들이 임원이 될 거다라고 기대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예요. 확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원 될 확률이 낮잖아요. 그 낮은 확률의 인생을 베팅하는 것이 저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베팅이라는 게 약간 도박같이 이런 거잖아요. 베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베팅했는데 내 베팅대로 안 됐어. 그러면은 얼마를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냥 인생이 딱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베팅했어. 근데 잘 임원이 안 됐어. 그럼 내 인생 다시 돌려주고 다시 시작,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동안 다 나이 들고 얻은 거 하나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확률 낮은 것에 내가 그렇게 베팅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뼈 빠지게 일하지만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정도. 게을러도 된다. 시장의 큰 흐름만 읽으면 된다. 투자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큰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10년 정도를 내다본다면은 좀 어떻게 게으르게 포트폴리오를 읽으며 큰 흐름을 봐야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게을러도 된다고 또 얘기한 부분도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 오래 상담을 해보니까 참 신기한 게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 굉장히 양극단에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조금 알잖아요. 알면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하고 부동산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너무 안 해요. 전혀. 이렇게 완전 딱 양극단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좀 게을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소위 좀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한번 벌어봤다 보니까 더 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큰 실수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한다고 더 많이 벌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럼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열심히 한다고 더 벌지 않습니다. 이 시장 큰 흐름은 어떻게 앞으로 뭐에 좀 주목해서 좀 읽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은요. 지금 아주 예전과는 다르게 아주 크게 바뀐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 세계가 위기 대응 능력이 과거보다는 좀 낮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 상황이거든요. 그럼 큰 패닉에 빠질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건 감히 제가 이렇게 말은 못하죠.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으로 봐서 보시다시피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계속 하고 위협적인 발언들 계속 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이게 엄청난 패닉이 와야 되거든요. 막 금융시장 막 무너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좀 확실히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예전과 같이 이렇게 큰 충격보다는 이렇게 완만한 조정 이런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걸 이제 부동산에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마치 큰 폭락이 오면 뭘 해야 되겠어라고 기다리는 사람은 조금 헛다리를 짚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주 그냥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부동산에서 과거와 다른 아주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 대출이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가계대출 높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랑 다 합쳐보면은 너무 낮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대출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부동산의 자산 규모 자체도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단순히 액수만 커졌다고 해서 그게 대출이 늘어났다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담 정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담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 매우 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가 올라도 별로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개인들이 막 나 죽었다 하고 막 이렇게 물건을 내던질 가능성은 많이 희박해 보여요. 우리 김 대표님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이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너무 디테일하게 나는 어디에 뭐가 있으며 어디에 뭐가 있으며 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겠지만
대략적으로 나는 이렇게 좀 깔아놓고 있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그 피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너는 얼마나 벌었는데 요거 이제 공개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배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저것밖에 안 되네 이러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방향만 좀 약간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 책에서도 나온 것처럼 전세 레버리지형 투자, 그러니까는 이제 주택을 사서 그 주택으로 하여금 또 돈을 만들어내서 그리고 또 다시 투자를 하는 이거는 뭐 변함이 없다. 영원히 계속. 다만 예전처럼 이제 취득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늘리지는 못하지만 대상만 좀 달라졌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하자면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주권 사면 되거든요. 입주권 사서 새 아파트가 되면 전세로 다 빼서 또 입주권 살 수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입주권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입주권이 왜 이런 측면에서 좀 특별함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부연 설명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도상으로 해서 규제상으로 봤을 때 입주권은 토지기 때문에 토지를 보고 주택 수에는 들어가요. 주택 수에는 들어가는데 종부세 해당이 안 되고 얘를 조정지역에 있는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먼저 팔 경우에는 또 일반과세 2년 있다가만 팔면 일반과세를 받아요. 그래서 참 묘하게도 입주권만 약간 규제에 뭐 이제 보호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쨌거나 그게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온 돈 가지고 또 내 재산을 늘려가는 이 현금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두 끝도 없이 해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넘어가야죠. 이 수익형 부동산을 넘어가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약간 장벽이 많아요. 첫째는 수익형 부동산은 사기가 어려워요. 일반 이제 주택 사는 것보다. 강남 부자들이 막 50억짜리 집 사고 70억짜리 집 사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아니 저런 돈 있으면 아니 상가를 사지 왜 저런 50억짜리 집을 사고 아무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저런 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뭐냐면은 똘똘한 한 채라는 규제도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은 더 큰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제일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50억 가지고 상가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머리 터집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사면 망하거든요. 상가는 잘못 사면은 뭐 예를 들어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돈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상가를 구해야 되고 좋은 뭐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거는 사실 이런 주택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두 번째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은 뭐냐면 이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거는 당장은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택은 잘 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장에서는 뭐 1년 만에도 2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잘 그렇게는 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1년에 2배씩 벌어보고 이런 사람들의 느낌에서는 이게 너무 재미가 없는 투자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한두 끝도 없이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거 사람이라면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은 뭘로 판단을? 뭐 이제 현금 흐름이 그래도 뭐 연간 현금 흐름이 좀 억대 정도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전세 레버리지형 투자가 사실은 전세금이 좀 계속 받쳐줘야 이제 되는 투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가 그럼 갑자기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제 조금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세를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자꾸 이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인터넷을 많이 봐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 전부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전세도 떨어지는 데 있어요. 당연히 떨어지는 데도 있고 하지만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서울 수도권 쉽게 말해서 그 정도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전세가 떨어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고 또 전세가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추월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물가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그 이유는 희소성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기 때문에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2020년 이제 최근에 겪었던 어떤 폭발적인 시세 상승은 지금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러면 부동산으로 사실 지금 큰 돈을 벌기는 힘들다고 전제를 했을 때 뭐 다른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 똑똑한 척하는 게 매우 위험해요. 투자로서는 정말로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투자로서는 부동산을 따라갈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진짜.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투자 대상은 다 변동성이 큽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는 일반인이 절대로 편안하게 해서 재산을 일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뭐냐,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이럴 때마다 매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내가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매일매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매일매일 판단하는 걸 매일매일 그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가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할 일이냐고요. 근데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일단 하방 경직이 강하잖아요. 하방 경직이 강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또 활용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버틸 수, 그러니까 재산답죠. 한마디로 말해서 갖고 있으면 재산답기 때문에 얘가 계속 불어나는, 느린 것 같아도 늘 불어나니까 이런 데서 일반인들은 아주 확실한 투자 대상이 돼. 먼저 이사갈 집을 사놓고 갖고 있는 집이 안 팔려고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많죠. 좀 어떻게 좀 조언 좀 해줄 수 있는지. 세제가 개편이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는 거래는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이미 저질러 놓은 거에서는 딱히 뭐 해결책이 없고 조금 이제 그런 걸 저지르기 전에 좀 진짜 시장 상황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조금 체크해보고 조금 뭐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먼저 팔고 사야 되는 그런 장이죠. 그럼요. 그렇죠. 이사 가려면 맞아요.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사야 되는. 그렇죠. 김 대표님의 평소 철학이나 아니면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질문지 없어서 난 못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을 자꾸만 내 집 마련 대상으로만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부동산을 내가 뭐 두 채, 세 채 갖고 이렇게 있으면, 주택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으면 뭐 양심에 막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두 채, 세 채 갖고 있어가지고 서민들이 가질 걸 내가 못 가진 거 아닌가, 못 가지게 한 거 아닌가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살아왔죠. 한 몇 년간.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매우 중요한 투자 자산이에요. 아닌 데가 없어요. 오히려 후진국은 더합니다. 후진국은 좋은 부동산이 더 한정적으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이 넓게 펼쳐 있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호텔, 뭐 아주 형편없는 호텔에도 하룻밤 자는데 50만 원 막 이렇거든요. 그게 왜 그런, 결국 그러니까 그게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내가 한 채만 가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자꾸 내 집 마련 측면이 아니라 내가 정상적으로 내 자산을 늘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접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아무리 많은 채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것을 뺏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경쟁한다니까요. 경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자산 형성을 위해서 가지자 라고 오히려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 대표님이 또 우리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7, 8월쯤에 또 개정판을 내시죠? 9월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투자의 정석 2022년도판 개정판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새 책이 나올 때도 한번 또 기회 될 때 우리 저 대표님을 모시면은 또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팀은 이곳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